오늘 5.18 정신적 피해 배상 설명에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무총장 정두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본 게 아니고 오늘 사회는 우리 공법단체 추진위원장이셨던 최병진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법단체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쳐서 간다면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소송 설명회는 이제 우리 김종복 대표 변호사님이 한 30분 정도 그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 답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과보고인데요. 구속 부상자의 정신적 피해배상 TF위원회가 10분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법무법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저희들은 구속 부상자에는 법무법인 LKB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법무법인에 대한 소개는 나눠드린 그 위인물로 대체하고요. 그 대표 변호사 김종복 대표 변호사님을 일단 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LKBM 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 양력이 쭉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경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돼서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무한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광주에서 계림동에서 떡방앗간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을 때 어머니가 솜니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막둥이 혹시 다칠까봐 그런다고 갑자기 골방으로 데려가셔서 저를 똘똘 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광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형이 보이지 않는다고 속없이 나갔다고 하면서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외벽에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5.18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에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떡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셨고 김밥도 싸고 그러셨습니다. 아마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광주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중학생 때 거치면서 독재타도 투쟁이 있었을 때도 저는 5.18을 겪었던, 아주 정말 유치하게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 사촌 형도 대학생이셨는데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 불교에 귀의하셨고 결국은 몇 년 후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그 어린 시절에 다가왔던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하지만 곧바로 그게 민주화운동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렇게 포각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권력들이 계속 무너지는 걸 봤고, 그분들을 법정에 세웠고 굉장한 극형을 선고받게 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지만 결국은 그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 때 그런 투쟁과 희생, 그 용기가 결국은 밑불이 됐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경험과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고 5.18을 그렇게 경험했고 저희 주변 형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열사이고 동지이고 공로자이고 유공자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더욱더 지금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눈시울도 굵어지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단순히 제가 광주 출신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되게 뿌듯해했고 대학 가서도 학생운동을 할 때도 나는 광주 출신이다. 5.18의 고향 광주 출신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조인이 된 이후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경무 때문에 상당히 망각하고 있었고 20년 가까이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LKB가 광주에서는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사실은 광주가 LKB를 창립하신 분도 광주 일고 출신으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이광범 대표님이십니다. 대부분의 광주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만 없을 뿐이지 광주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하지만 광주 출신이 시골에서 만든 법인 아니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서초동에서는 가장 크고 송무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누구보다도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무에 있어서는 저희 LKBM 파트너스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광주의 어떤 역할, 어떤 봉사, 어떤 공헌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법인이 총력을 다해서 우리 법인의 그간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이건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조건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전부 다 일임했고 뭐 정리하는 이거 소송 수행하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소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겪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법률가들한테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돈 목숨의 가치는 얼마, 어디 얼마를 다치면 그 퍼센테이지 까가지고 어떻게 계산한다. 이게 사실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건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 정신적 고통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평생을 정말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인격적으로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실제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셨고 그 한참 일을 하고 한참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게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접 받지 못하고 왜곡돼서 폭도로 오인됐던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들이 처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반성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상법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다쳤던 것들, 구속됐던 것들, 혹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손해배상,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됐던 금액들, 그 당시에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단순히 교통사고 한 번 당한 경험이 아니었거든요. 믿고 있었던 국가에 의해서 어떤 폭력이 자행되고 그것들이 상당 기간,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순탄치 않았고 그것들이 사실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회원 여러분들, 공로자들, 유공자들, 구속 부상자 동지애들 많은 수가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똑바로 된 정의감을 가지고 계시고 활동력이 있으셨고 열의가 있으셨던 우리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고통이 그러니까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다친 고통, 구금되어 있었던 고통, 여기에 대한 배상보다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해졌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다른 뭐 교통사고라든가 산재라든가 이걸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오해를 받아서 구금됐던 것들,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 정신적 고통은 평생 계속되고 있다.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거를 현재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아야 되고, 오히려 또 보상법이 이 정신적 고통을 너무 경시한 나머지 보상에서도 제외했지 않느냐.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바로 잡혀가지고 이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지만, 그 당시에 보상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2번 가해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이제 원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 원고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손해로 배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구절절하게 쓰고 그것들을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사실 마지막 보상 기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지막 보상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씨앗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신뢰, 그리고 그 신념, 그리고 그 자신감, 영광, 이런 것들이 오롯하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원고들의 인생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좀 할 수 있는 서두 정도였고요. 이제는 좀 톤을 낮춰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소장 언제 제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인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법률적으로 사후에 평가받아서 그것이 우리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무조건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누구 말이 옳냐,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받아주고 나서 아이고 내 말이 틀렸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리스크를 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그건 소송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각자의 사연이 너무나 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이드라인 하에서 청구 금액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소장을 제기한 다음에, 소송은 굉장히 사실 지루하고 길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시한에 맞춰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정들에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힐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자 배상 액수가 다를 겁니다. 각자 보상 액수가 좀 달랐던 것만큼 그거는 전부 다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개인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20단계, 30단계, 40단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10단계, 5단계 이 정도로 차등을 둘 수 있을 정도로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높은 단계로 지금 분류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제가 또 하나 이제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 소송 진행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뭔가 진술서를 막 또 써내야 되고 그때 경험을 떠올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보상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 서류들, 보상금 지급받고 신청하고 지급받았을 때 했던 그때 보상 서류들 기본적으로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최대한 관소하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진술서를 쓰고 이걸 쓰는 것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보상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일괄해가지고 소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특이한 경험 중에서 내가 꼭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제기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게 저희가 간단한 약정서 양식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이 약정서가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소송 위임장,
저희한테 제가 소송 대리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인이 그 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해주시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했었던 보상받았을 때 하셨던 그 신청서라든가 지급 결의서 그런 내용 그것들만 저희들한테 복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각 단체를 통해가지고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 법인 오늘 이제 명함 나눠드렸을 거고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법인의 뭐 등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내주셔도 되고 좀 SNS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은 뭐 카톡이라든가 이메일 이런 식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 절차들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그렇게만 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신경 안 쓰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안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변호사 비용으로서 무슨 착수 비용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실비는 여러분들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 송달료하고 그 인지대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좀 부담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받는 보수가 아니라 그래야지 약간 소송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그런 정부 보조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까지 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지대라든가 송달료를 소송구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복지 혜택들은 다 저희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구조를 받고 싶으시면 그 자격에 관한 서류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괄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비용도 상환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비용은 안 받는 대신에 나중에 배상금이 결정됐을 때 성공보수로 몇 %를 정했을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법인이 총력적으로 이걸 진행해가지고 소송을 수행을 할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아직은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액수를 책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법인이 들인 비용보다 굉장히 과다한 성공보수를 저희가 받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은 저희가 단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광주 출신으로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축제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한 비용과 적정하게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수 정도를 남기고 만약에 뭐 너무 과다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적정한 금액은 각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송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송 수행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많이 받아야죠.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그 기대치를 높게 가지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한번 받았고 나머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그 터무니없는 뭐 이렇게 그런 기대치를 가졌다가는 실망하기 쉬우니까 적정한 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적정한 선은 저희가 제안을 조금 드릴 겁니다.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많은 금액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하게 받는 것도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컨대 뭐 많은 액수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인용했고 근데 검찰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세월아 내월아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심만 하더라도 사실은 쟁점이 그렇게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 소송이고 또 살펴봐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심 절차가 아주 신속하게 간단하게 진행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1심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송 과정에서 조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일이거든요. 재판장의 주재하에서. 그래서 상대방인 국가 그리고 아마 법무부에서 주관할 건데요. 법무부하고 계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신속하게 만약에 국가에서 합의를 하자
화해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물론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설득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배상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모든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예산 문제도 사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산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서 좀 질서가 없이 만약에 그게 이루어져 버린다면, 이건 사실 제 예상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법무부에서 그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절차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그런 조금 그 불합리한 상황은 또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법적인 노력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적법한 절차 내에서 입법 청원권이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 국회라든가 아니면 또 입법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와 입법에 관한 이야기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지만이 빨리 지급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약정서에 소송과 입법에 관한 자문 의견, 법률 자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뭘 동원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이건 사실은 국가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거든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청원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입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 소개를 잠깐 하면, 정말 송무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우리 법인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택에 참여하는 변호사님 중에 한 명으로 우정령 변호사님을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우정령 변호사님은 사실 약간 독특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변호사 업무를 지금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지만, 처음 변호사 업무를 국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그 업무를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법률 검토라든가 법률 제안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입법에 있어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또 특별하게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주축이 돼서 할 거고, 저희 법인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에 참여하기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을 맡게 됐을 때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먼저 받게 되는데, 먼저 받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보수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야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무조건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고단스러운 일이고, 많은 서류를 정리하고 각각의 사연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이 지금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해서 그런 작업들, 그런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총력적으로 이 사건에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간단하고 신속하게 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정도이고요. 더 이제 디테일한 소송 전략이라든가 법률 추진 전략, 입법 추진 전략 같은 거는 나중에 그 TF 구성원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아직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소장을 아직은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장 작성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사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그거를 소송이라든가 입법에서 활용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리는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할 말을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이야기는 사실 그걸 겁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아직은 그거를 사실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사기꾼이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고 소송 진행을 해보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상금 액수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식으로 뭐 어느 정도 이상, 얼마 이상은 받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무모한 약속을 해드리지는 않겠고요. 저는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 그래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드리겠고 최대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변호사님에게 그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가 핸드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몇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월8 우리 단체 민주유공자 정책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 맡아주신 LKB 우리 유종복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충 요약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첫째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그다음에 입법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옛날에 또 이제 배상은 보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이제 전쟁 피해 배상을 지금 받아야 하는 단계단 말입니다. 근데 입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청구해서 발의해서 법사위 통과해서 이렇게 입법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그 단계적으로 공로자가 다 있고 부상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법무부에 어떻게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좀 합니다. 좀 아신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는 소송이 줍니다. 소송이 주고요. 입법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가능할지 불가능할지가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그 여러 분들이 소송에 참여를 하실 거고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뭐 등급이라든가 뭐 사연이라든가 그 지위가 굉장히 다양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막 흩어져 가지고 그냥 소송 재판부도 막 다 흩어져 있고 소송 자체도 다 흩어져 가지고 뭐 수백 개의 소송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난감할 수 있고 또 뭔가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주체하고 이거를 해야 될지 이것들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3단체가 있지만 그 3단체 대표들하고 그걸 협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법인에서 최대한 많은 수를 모아서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다. 우리하고 협의하면 된다. 그래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법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고요. 개별적으로 사건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되는데 뭐 저희가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힘을 보여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소송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힘을 받아가지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더 많은 액수를 주장할 수 있고 더 많은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입법자문이라는 것은 입법이라는 것이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 싸움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싸움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청구를 소장을 날림으로써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 절차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라면 국민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송에서 받는 것보다도 더 늦어진다면 저희는 그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소송을 이렇게 굉장히 강한 힘으로
예컨대 뭐 1,000명, 2,000명이 진짜 모여가지고 단일하게 모여가지고 어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저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굉장히 좋겠다. 간명하고 대표성도 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 것보다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그 시간 약속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국가기관에게 입법 청원 절차도 동시에 진행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가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하고 신속할지를 판단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절차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 경험이나 예상으로 비춰봤을 때는 지금은 소송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속도가 소송보다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금액이 소송과 비견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입법 쪽에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 그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은 사실 저희가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그 뜻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권한을 가진 분들이 그거를 추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장담하거나 그쪽을 통해서 무조건 해결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소송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많은 수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에 대한 동력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구난방으로 다 찢어져 있다면 그런 힘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는 그 투트랙 방향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법무법인들이 지금 A 법무법인, B C 여러 법무법인들에서 지금 수를 우리 회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소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수가 많으면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쪽으로 수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수가 많은 쪽이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하는 법무부하고 대화를 해서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LKB하고 하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이 끌지 않고 이렇게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을 LKB에게 주면은 우리 회원들에게 훨씬 더 혜택이 많이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설명이.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은 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한다면 법무부하고 협의라든가 협상에서도 상당히 힘을 가질 수도 있겠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저희들의 그 정신적 고통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저쪽에 계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인데 피해 배상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수령일자라든가 아니면 정력이라든가. 근데 똑같이 정신적인,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맞았어도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신적 피해가 많이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신과 치료 기록이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인데 피해 배상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수령일자라든가 아니면 정급이라든가. 근데 똑같이 정신적인,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맞았어도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신적 피해가 많이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신과 치료 기록이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적 손해배상은 일반 법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반론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그 배상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통상 받았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대개 뭐 이거는 산업재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뭐 불법 구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 손해배상의 기준들이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요. 통상의 범위 내에서 있다면. 하지만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굉장히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고려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른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계량하기가, 그러니까 그 숫자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크게 등급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얼마, 거기서 조금 낮다, 조금 높다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이 정도 등급에서는 이 정도 얼마, 이 정도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이거는 특수한 사정으로 반영받고 싶다, 반영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또 강하게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에다가 올려서 우리 동지들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예. 남구제일장 고윤근입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법무부와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그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송달료 인지대를 지금 약정서 쓸 때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그것을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언제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무부하고 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법무부하고 뭐 단판을 짓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 그 법무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그래서 소관 부처가 법무부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소를 제기했고 소를 제기한 원고가 될 거고요. 법무부로 대표되는 국가가 피고가 될 겁니다. 근데 소송에서는 언제든지 소송 당사자들끼리 법원의 법원의 이제 주재하에 조정이라든가 화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그 소송 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많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고 또 국가가 입법활동을 잘못해가지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권한을 얻어서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밀실 협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소송을 통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장에 그 법정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협의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에서 그걸 수용한다면 저희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그거를 소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협의안이라든가 조정안을 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법무부 쪽에서 받아줘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략상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 입법 자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혹시 관심을 갖는다든가 정부안을 낼 수 있는 법무부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대리해가지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 보상금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송달료하고 인지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칙은 저희들이 개인 부담해야 될 실비 같은 경우 부담을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급 시기는 원래 소송상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하고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한테 미리 보내줘도 되고요. 지금 당장 내기는 그렇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내겠다 생각하시면 그때 납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때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간이하게
그 저희가 약정서 받고 서류 받을 때 뭐 같이 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는 조금 편하겠고요. 하지만 뭐 그걸 늦게 내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 보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보정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조금 좋지 않다. 그 국가에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서류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건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소송구조는 좀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기 이진대하고 그 송가리교 생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이진대하고 송가리교가 다르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그 액수가 다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단계부터 등급을 세세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청구를 할지 아니면 일단 소재기 자체가 급하니까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일이거든요. 소에서 미리 일단 초기 비용이 혹시 부담된다고 하면 소액으로 일단 청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청구를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인지대 같은 경우에 그때 좀 많이 증액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소재기의 불편함이라든가 비용 부담이 있으시면 일단 소액으로 청구를 한 다음에 소송 진행하면서 이건 청구 금액을 확장하더라도 뭐 재판부가 그걸 싫어할 리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사정들 다 이해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최소한 지금 10월 중순 내에는 결정을 해가지고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가지고 또 TF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그 회원님들의 좀 다수 의사인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한 다음에 소송 전략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증언보다는 저는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부상 등급자와 지금 부상 등급이 없는 공로자가 지금 현재 여기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 등급을 받은 사람과 부상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의 보상 결정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5.18 이 보상법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하는 거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상 결정을 받을 당시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90년대 초반에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신적 질환에 대한 것은 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이제 보상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내가 뭐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정신질환이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상당히 입원 치료를 한 사람들도 있고, 오랫동안 그 장기간 그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당시에 보상을 받을 당시에 이걸 몰라서 부상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부상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이 매우 낮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그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등급 재분리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재분류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등급이 없는 사람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LKB에서는 애초에 회원들을 이 사건별로 분류할 적에 정신질환 병적이 있냐 없냐를 추가를 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한지 김입니다. 이 LKB가 이제 서울에 소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이제 서울에서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소송 어떤 전이나 과정 중에 여기 있는 의뢰인들이 추가로 깊이 그 뭐 참고로 제출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서울하고 광주 간에 또 광주에 회원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우리 법무법인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우리 이제 의뢰인으로서 LKB 법무법인의 그 우리와 같은 비슷한 어떤 소송 같은 걸 해보셨는지 그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소재기를 광주지방법원에 할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조금 따를 생각입니다. TF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에 소재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편의라든가 소송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광주에 소재기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에는 이 사건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이 의뢰인들께서 저희 이제 원고들을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어떤 사정이라든가 제출할 서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산을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라든가 팩스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서 수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편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그것마저도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광주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광주에서 재판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와서 재판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와서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편함을 서울에 소재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 TF팀이 결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접수를 지금 계속 받고 있어서 앞으로 그 접수가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톡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회원들이 다 궁금한데 일일이 뭐 이렇게 중앙이라든지 일일이 또 법무법인으로 전화를 해서 여기 확인하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그러면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카톡방에서 공지문을 보고 또 카톡방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TF 팀들이 잘 모르는 경우는 변호사님이나 혹은 같이 일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다시 그 내용을 카톡방에다가 올리든지 아니면은 내용이 길고 그러면은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 블로그 작업을 통해서 거기다가 공지를 하면은 같이 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그러면은 그 카톡방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법인은 그런 케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까 양력에서 보셨다시피 변호사 생활한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됐고요. 대신에 법원에서 거의 18년 가까이 법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 이런 사건 처리는 많이 해봤죠.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피해 배상이라 하는데요. 당사자만 되는가 아니면 형제, 부모, 형제, 자매까지 되는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42년 동안 고통을 당해서 거의만 고통을 당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형제간들이나 자녀들이 또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직접 피해를 같이 포함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만 되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당사자는 일단 원칙적으로 되고 있고요. 부모라든가 형제에 특수한 어떤 인적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적으로는 정신적 피해 보상의 청구권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청구하는 그 액수하고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이 청구하는 액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서 당시 제 기억으로는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았었거든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의 기준 연도가 어디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은 올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연도에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법률의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피해 배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55세 정년으로 해서 호프만식 계산법이 됐으면 55세 이후에 현재까지 생존해 있으신 분들 또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55세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그 나머지 연도에 대한 피해 배상은 어떻게 좀 검토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의 피해나
내용들이 각각 다 사례와 사연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각의 피해 배상에 청구하는 비용의 액도 다 다를 텐데 최소한 그래도 이분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총량의 몇 가지의 기준 또는 단계를 정하신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받는 그래서 이분들의 각각의 사연들을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그때 당시에 붙잡혀서 몇 년 동안 거의 실직 상태로 있어서 있다가 보상을 받고 또 뭐 이런 다른 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겪었는데 그런 것 전반에 대한 검토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각각의 사연들을 어떻게 소통하시고 정신적 피해 소송 자료로 정리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누락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사실은 그 배상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의 좀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할지를 저희 변호사들이 지금 사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정년 문제는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따지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 가동기한을 55세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일실수익이라든가 이런 손해에서 따지는 개념이고,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 당시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동기한의 문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도 또 저희들의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거를 최대한 그 회원님들의 편의를 조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각각의 사정이라든가 사연들이 그나마 가장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서류들이, 제가 서류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급 그 신청할 때 써내신 것, 그리고 보상 결정 받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에 그나마 조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그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정신적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정신과 치료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을 받았던 자료들은 사실 거의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치료를 받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상담하고 그 서류를 접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따로 지금 둘 생각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다 관여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소장 제기 단계에서는 이제 숫자도 많고 초기에 지금 저희가 액수를 확정짓지 않고 일단 청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연까지 다 듣고서 저희가 소를 제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11월 말이 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그 서류만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그걸 보고 정리해가지고 대강에 분류를 해서 청구를 한 다음에 개별적인 사정이라든가 개별적인 자료들은 그 이후에 받아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재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번만 더 받고 오늘 마무리 지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된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소송의 전략, 디테일한 전략을 여기서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소송이 일단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니까 같은 내용이었으면은 조금 참아주시고 다른 내용이라면은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포구 원신한 지역 최영주입니다. 우선 변호사님께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그 범위가 되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는 당시 그때 그 미역 수출 공장을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그 피해도 가능한지 이런 설명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예컨대 그 당시에 그 어떤 일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계속 하지 못해서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이 상실됐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운영하고 계셨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서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았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못 얻었다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일실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재산상 손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신적 손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들 그 분류들도 많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정신적 이번에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법률안이 제정이 돼서 그 기회를 줬는데 청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자리보다는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거는 좀 이야기를 제가 더 들어봐야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런 이제 미묘한 그런 그 질문이 있으면은 블로그 그 어떤 그 카톡방에서 혹은 블로그 작업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아니 TFTV에서 알고 있는 그런 범위를 변호사님 쪽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그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등급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1급, 뭐 2급, 무급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변호사님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기서 전부 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영업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업 방침을 디테일하게 여기서 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녹화만 하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유튜브로 또 이게 이제 방송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원 동지들께서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발언하시고. 조금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개변적인 사정이라든가 사연들은 좀 다 반영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사건을 할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의 TF팀 임태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게 서울에도 사무실이 접수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강원도 쪽에 계신 동지분들하고 혹시 연락이 되시면 서울로 연락해 주시라고 말씀하시고요. 혹시 제가 이제 기후이긴 한데 여러 법무법인에서 이 소송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힘을 얻긴 하지만, 이미 다른 쪽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강제성으로 막 우리 쪽으로 오라고 끌어당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LKB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현재 이 접수를 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다 연락을 하셔서 동참하시도록 하는데, 이미 해버린 분들한테는 강요는 하지 마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관심을 갖지 않은 동지분들은 소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